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합의와 달리 대검을 조사 대상에서 빼자고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국조 기간 내내 이런 여야의 갈등은 이어질 걸로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두고 입장차가 여야가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가 계속 관심사였는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넣는 날을 두고 여당에서 이제 좀 반발이 있어서 어제 좀 조정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국조 계획서 통과까지의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굉장히 민주당이 요구를 했고 또 국민 중에서도 국조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여론도 있다는 거를 집권 여당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명단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압을 보이는 것 같은 당대표의 발언이라든가 또 관련 그 언론이라고 하는 단체가 주민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면서 끊임없이 여당은 어떤 의심을 갖고 있냐면 이 국조가 정말 희생자들을 위한 국조인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당대표의 범죄 사실 연루와 관련된 것들을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쟁점으로 가져가는 것에 또 다른 방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실은 갖고 있다고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도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고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일단 제일 지금 현안인 예산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국조의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은 지금 신속하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우선에 둔 이 국조 합의를 저는 타결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얘기가 바뀐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원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 특위를 구성합니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배정이 되는데 거기 이제 위원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지금 이제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는데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를 지휘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장동 일당과 또 이재명 당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등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강력 수사팀입니다. 여기에 왔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마약 수사 물어볼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라든가 예산위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서 특위에 좀 그 조건을 다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런 것은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특별한 이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우상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부정적인 입장을 표력하진 않았고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대검찰청을 놓고 좀 수사 대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왔었고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그동안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정 어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라 야 3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끝까지 국민의힘에게 지금 들어와서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근데 국민의힘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아까 이제 김연아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뭐 정치 공세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그동안 피했고 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저는 그 유족들의 그 오열, 피눈물 흘리는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이 유족들, 그래 34분이셨죠. 28명이었고 34명이고 지금 52명까지 늘어났는데 유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유족들이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보고도 국정조사를 안 한다? 이거는 집권여당으로서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러날 수 없는 외통수예요. 더 이상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계산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버텼던 이태원을 사고로 치부하고 싶었던 국민의힘은 이 유족들 아픔 앞에서는 절대 정치적으로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검 문제를 보시면 저는 참 이게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좀 우스워요. 국민의힘이 이 집권 여당의 제1 여당으로서 아니 대검을 처음에 합의를 하면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 정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중간에 일부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를 매우 걱정하는 분들이 아 이거 대검 넣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 마약 수사와 어떤 이태원 참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힘들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갑자기 어깃장을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우상호 위원장이 큰 틀에서 지금 중요한 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한 이런 진상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정해서 오해 없이 대검 마약 수사 부만하자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반부패부를 건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오롯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그냥 거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쟁 이재명 대표까지 확전할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이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치권의 진정 어린 어떤 태도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진짜 공감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였던 조직 책임자들의 문자 이런 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대검찰청 참여와 관련해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기를 건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아니요, 거죠. 그건 뭐 진짜 민주당의 소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오면 민주당이 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뭐 질의를 할 때마다 무참히 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우려가 뭐 우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질의 형태. 이제 뭐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 딸 논문과 관련된 것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질의가 됐고요. 또 지금 김의겸 의원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그런 정도의 일에 유감 표명할 만큼 정말 지위가 높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저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되는데 거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의 행동은 아니요, 약간 스토커 수준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을 정말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게 만든 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언행이었다라는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이번에는 서로 사심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조에 좀 제대로 된 질의와 또 진상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진통 끝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용 의원, 친윤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불만의 기류를 표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의중 그리고 윤핵관의 의중이 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순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어떤 유감 표명은 국조가 다 결정되고 나서 나온 입장이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불가능한 건데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도저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것들을 국조를 하자고 저희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기자들이 그거 국민의힘 숫자로 되냐고 안 되죠. 안 되지만 국민적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조를 하자고 야당은 그걸 제출을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뻔히 이것은 내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아도 통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이 지금 169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통과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치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차피 내가 크게 대세에는 영향을 못 미치나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피력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거는 뭐 당론을 어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뭐
친윤 의원들이라고 거론되는 의원들의 반대표만 얘기를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뭐 서병수 의원이나 황보승희 그렇죠. 의원도 13명, 예, 13명 그렇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기권이라든가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저희가 어떤 틀을 하나 갖고 그 틀에 맞춰서 계속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 이후에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어떤 원내의 의사결정에 뭐 서로 삐그덕거리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반대를 던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태원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12구 이태원 참사고요. 그 이상민 장관의 행태를 보면 저는 이게 이 정부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랬어요. 유족 명단 있냐 없냐?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했는데 이틀 만에 밝혀졌잖아요. 본인 유족 명단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 유족들을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유족을 찢어놓고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데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니까 정부에서는 보상 얘기가 쏙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이태원 참사 부분을 정말로 이 유족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책임자들을 좀 이렇게 적당히 어떤 이 소나기를 피하게 해서 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밀리듯이 왔고 그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신규 고려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늘 회동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흔쾌한 메시지를 안 내놓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이 말하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재는 아니잖아요. 분리가 돼 있잖아요. 당내 개입 안 하잖아요. 그건 여당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 영역이잖아요. 얘기 의견은 줄 수 있죠. 예. 하지만 허락받고 국정조사에 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여당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조에 대해서 한 1, 2주 전까지는 경찰 수사 신속한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뭐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직접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고 오늘 만찬 회동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만찬 회동이 있는데 뭐 이런 관련 국조 얘기도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해외 순방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얘기 좀 하게 될까요?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눌지 지금 뭐 저희가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예. 저는 첫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문제 또 특히 지금 이제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화물연대 또 학교 병원의 비정규직 이 파업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걱정 또 계속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수출과 관련해서 좀 각 부처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일론 머스크하고도 대화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개선해야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법을 바꾸는 문제는 결국은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내에서 만나신다라고 하면 정부 부처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국회가 좀 할 일을 해달라. 저는 그런 부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이제 뭐 대형 사고 참사 저는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희생의 깊이를 차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또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는 누구누구법 뭐 무슨 방지법 이렇게 해서 막 쇼하듯이 법을 발의하기도 한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이태원 방지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회가 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정말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국조와 관계없이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동안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회에서 어디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뭐 강력한 제재 뭐 이런 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발의했다는 거 소식을 본 적이 없어서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치라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국회 역할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랑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되고 비대위랑 만나는 것도 처음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고 민주당 지도부는 참여를 하지 네.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랑만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 좀 협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은데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패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이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결국 좀 수사의 칼날이 뭐 오늘부터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간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당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꼭 대표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원내대표도 있을 수 있고. 아니요, 뭐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아까 이제 당 지도부하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원래 원내 지도부끼리는 또 같이 페어로 만나는 게 있는데 이번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지도부끼리라도 예. 조금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의 자리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취임할 때부터 뭐 예전 말이긴 하지만 영수회담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기도 했었고 그런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민주당에서 할 텐데 이번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현우 의원께서 참 곤란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답변하기가. 그래서 좀 공색하시긴 한데 제가 봐서는 저도 제일 아쉬운 건 그겁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보다는 형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우리 만나자 했을 때 여당이 지도부가 구성되면 같이 만납시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만나겠다. 거절했고 그러면 여당이 지도부가 되면 같이 만납시다 했는데 만나는 날 야당 대표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건 아까 뭐 이재명 대표가 천문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만들어낸 숫자죠. 그것도 뭐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인데 50억 클럽에 비해서는 정말 저는 태산 중에서 티끌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렇치고요. 전쟁 중에도 만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죠. 윤석열 정부가 이 야당을 탄압하면서 뭔가 민주당 말살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의도는 있겠지만 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협치를 통해서 뭔가 국정이 잘 돌아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책무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방기하고 감정적으로 나는 내 식구만 만나고 너희들은 안 볼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한계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국민의 지지율이 20%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무도한 이 검찰 수사, 편법 수사, 조작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지만 이 여야 협치에 있어서는 제발 손을 먼저 내밀어서 만나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안전운임 문제든 경제 문제든 법의 문제든 야당이 협치 없이는 안 된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뭐 힘으로 누를 겁니까? 팔을 꺾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치는 만나서 대화하고 협치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정말 너무 독선적이고 좀 일방통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진상 의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구속 적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계좌를 추적 그리고 현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 계좌에 거액의 현금 입금이 된 게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게 남욱 변호사 등이 얘기한 그 시기와 겹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하나씩 퍼즐이 나오고 있죠. 아까 뭐 50억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4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이재명 실장 측 사람들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당대표로 선출하게 되었는가. 사실 저는 여기부터가 원망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169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의 제1야당의 힘은 막강합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법을 전면 다 감액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삼았던 그 내용들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사실은 저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연인이었다라면, 대통령 후보로만 나왔던 사람이었다면, 그 측근들이 민주당의 당직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지금의 이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또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도 국민들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원망스럽고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아직 기사로만 나와서 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유동규의 말뿐인, 사실은 이건 소설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돈의 자금 흐름과 또 그 증거로 인해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좀 숨기면서 뭘 해오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앙문대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은 그렇게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무기력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꼭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선거 자금이 필요 자금이 입금했을 뿐이다 하면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좀 보일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검찰이 아까 김연아 의원께서 뭐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느니라 했는데 혐의를 씌웠죠, 검찰이. 저는 그렇게 봐요. 따지고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돈을 받아요. 그 현금을 받아서 본인 계좌에 입금합니까? 김연아 의원님도 선거를 해보셔서 알지만, 만에 하나 현금이 생겨서 누구한테 그런 부정한 돈을 받았다? 그걸 계좌에 입금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검찰의 이 수사들을 보면서 유동규 남욱이 700억을 본인 거라고 싸웠던 돈을 가지고 갑자기 뭔가 형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진상과 김용을 끄집어서 이재명 대표를 가져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상자는 수거해오는 이런 희대의 검찰 공소장을 보고 있습니다. 돈 준 사람이 봉투는 회수해 옵니까? 이런 게 검찰의 증거 능력이에요. 그다음에 남욱이 보십시오. 지금 보면 재판 과정 보시면 남욱이 가서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계좌를 수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한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다른 별건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한 그다음 과도한 수사라고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거를 시작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선거 시작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을 선거를 쓰기 위한 계좌에다가 넣습니다. 통상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돈을 받아서 거기에 강 크게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보입니까? 저는 이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소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저는 끝까지 봐보시면 국민들도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검찰의 편법적이고 조작된 어떤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수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김만배 씨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화동인 1호 몫을 정진상 그리고 김용, 유동규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 입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빈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해당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언론 취재에 응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만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남욱 유동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욱은 김만배 씨에게 천화동이 1호 내 거야라고 소송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만배 씨가 이 천화동 1호 자체를 본인 거라고 하는 것이고 남욱은 남욱 거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을 배제했던 건 남욱 자체가 2005년부터 이 대장동에서 아주 그냥 터줏대감으로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새누리당하고 옛날 민간 개발할 때 남욱이 들어와서 여기에 엮여서 같이 이런 비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배제하고 김만배 씨가 남욱을 빼고 천화동이 1호에 대해서 내 거다. 그러니까 남욱도 내 거 달라 하면서 소송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유동규 남욱 자체의 진술성은 어떤 이런 대장동에서 어떤 잘못된 수익을 수많은 돈을 먹으려다가 본인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플리바게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끼워넣으면 내가 너 형량 깎아줄게. 이게 맞는 수순이고, 김만배 씨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되는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동규 남욱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실되고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기자들한테 가서 흘리듯이 이랬다 저랬다 기억도 안 나는 추측성 발언들을 해서 이 사건 자체 여론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재판에서 증거 능력 있는 진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지금 진술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유동규, 남욱, 이 대장동 일당 자체의 진술이 얼마나 조작되고 신빙성이 없는지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가 또 어떤 내용을 말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뭐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김만배 씨 머릿속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이제 뇌물죄가 되고요. 예. 다 내 거라고 하면 형을 살기는 하겠지만 형을 살고 나와서는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고 자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셈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검찰과 재판부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우리가 돈을 뭐 누가 나눴느냐, 뭐 자기네들끼리 싸운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것도 한 3분의 1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용도 변경과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고 그 특혜의 최종 승인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아직 저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돈이 이 관계자들에게 가지 않고 조금씩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은 밝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약속한 돈이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발생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도 배임이고 부정부패에 협조한 것입니다. 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 잠깐 짧게 할게요. 대장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성남 전체 이 수익 구조가 9,943억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요. 여기에서 민간 이익이 4,040억이고 성남시가 가져간 게 5,503억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민간업자하고 짱을 했으면 민간 개발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민간에 줘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의 이익 보는 게 5,503억이에요. 이거는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호도하고 있냐면 민간업자한테 4,040억이 갔지만 결국엔 성남시에 5,500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시장이 결제를 잘못한 건가요? 성남시 이걸 주기 위해서 결제를 한 겁니다. 최근에 보면 되게 웃긴 게 나옵니다. 검찰에서. 50% 이익하는 부분들을 1,833억의 확정이익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근데요. 이게 원래 건설업자들은요. 50%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익에 대해서 50%라면 막 비용을 여러 개 회계장부를 해가지고 저희 많이 못 벌었어요 하고 조금 주거든요. 그런데 확정이익을 하면 시가 가져갈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흘리기 위해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갈 때마다 소설이 드러날 것이다. 부동산 부분 아시니까 김 의원도 아실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이거는 없는 기본적으로 5천억이고요. 부동산하는 개발업자들이나 건설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BC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검찰이 얼마나 여론전을 정말 악독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다. 예. 근데 정진상 실장 구속적 부심도 기각되고 구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로 팔끝이 향할 거다라는 게 팽배한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현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예견이 됐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흔들기 그리고 현 야당 대표가 아니지만 같이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사람을 흔들기 이 두 축을 흔들므로써 그들이 얻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총선 그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보다는 어떤 그런 상대 당 그리고 상대 진영을 흔들어서 뭔가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인사를 이렇게 하느냐. 다 검찰 위주로 했다.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근데 다 검찰 위주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 출신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했죠. 이상민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가보면 검사 출신들로 참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을
압수수색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생, 경제, 안보, 외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제일 잘하는 건 압수수색이에요. 신문 보면 온통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했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유감 표명하라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 나오는 것도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 이런 걸 통해서 당 흔들기를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뭐 이제 간혹 파열음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야당을 흔들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포기하고 야당 흔들기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거는 맞대응해야 됨이 옳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뭔가 사당화를 하고 방패막이를 민주당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본인도 이제 의사표명을 해야겠다.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침묵을 하니 뭔가 내가 뭐 이게 뭐 가리고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입장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이 지난 국감장에서 처음 제기한 거고 그 의혹이 거짓인 것으로 또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좀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는지 먼저 듣고 대담 좀 이어가 보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네가 나가시려 했다고? 셋이 넘어서? 그 토끼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법무부 장관 집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인 공직에서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짓말 좋아하시잖아요. 예, 다시 봐도 그때 상황이 참 한동훈 장관도 많이 좀 격앙된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저희도 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포렌식 등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술집에 없었다라는 게 좀 밝혀졌다라는 게 지금 조사 내용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문자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말을 또 남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과인가요? 저는 사과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사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과뿐만이 아니라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변인입니다. 당 대변인이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견보다도 당 입장도 중요하고 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공정과 객관성에 저는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자기 자리에 대한 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김의겸 의원의 저런 의혹 제기를 보면서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의혹, 언론의 의혹을 갖고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어디서 거짓말 들어서 그걸로 의혹 제기하고 국회의원이란 지위 활용해서 면책특권 받아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자회견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신들의 어떤 그런 행태와 기본적인 습성을 갖고 남을 보기 마련인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검찰 공화국이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네, 검찰들이 주요직에 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또 그것도 100% 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요직에 없어서 이정근 부총장이 8, 9억의 돈을 받고 자리를 청탁하고 뇌물을 받았고 노웅래 사선 의원은 현금 돈다발이 집에서 발견되고 뭐 이러는 건가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럼 이 공직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율, 윤리, 부패와 관련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부패를 잡기 위해서라면 당분간은 검찰이 좀 활약을 하고 이런 부정부패 근절에 저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 그 당시에는 의혹 제기를 강하게 했었고 근데 거짓이라고 밝혀지고 문자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또 정치권에서는 이게 사과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또 다른 부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부분들이 이제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이죠.
근데 보면 이게 여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의혹 제기는 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사퇴를 해라 이런 부분까지는 이건 또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유감 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는 먼저 재차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뭐 처신을 조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치인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은 이 부분에 발언을 했는데 이거 신뢰를 할 수 없는 발언을 몇 번 했네 사과도 하고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정치인은 그런 책임들이 지는 겁니다. 뭐 말 잘못했다고 사퇴하라고요? 그러면 거의 절반은 다 사퇴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아니, 하지만 대변인을 잠시만 말씀 사퇴하시라는 중이니까요. 거죠, 대변인. 그러니까 면책 특권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김용판 의원 최근에 보세요. 국감장에서 조폭 돈다발 페이스북에 있는 거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조폭하고 연계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장영호 변호사가 그걸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 내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제보자의 얘기를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불기소 처분합니다. 검찰이 그랬어요. 그리고 김용판 의원은 국감에서 그거를 또 믿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분명히 김의겸 의원께서는 이 유감 표명에 대해서 향후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질 것이다. 그리고 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언제요? 그리고 국회의원직 제가 끝나고 김연아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뭐 이런 노웅래 의원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일반화의 오류인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 문재인 정권이 뭐했냐?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말로 많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반론이 아니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는 저는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면 불공정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100억 잔고증명서 불송치 요청하죠. 그러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본인 국민의힘이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봐주고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털어서 그냥 압수수색까지 하고 게이자 추적까지 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실 의원들도 라는 의원실에서 점에서는 압수수색을 제발 당한 좀 의원들이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있고요. 예, 네. 저희 김의겸 의견이 관련한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아니 그래서 해봐야 저는 되는데요. 김의겸 의견은 의원직 사퇴는 본인이 또 당에서 제명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책임 안 지겠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고 당 대변인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 대변인도 이제 국민들이 누가 믿겠냐고.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대변인 자리를 그만두게 하셔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뭘 그걸 갖고 지금 이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또 이어가죠.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입장 표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책임을 지라 하면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이런 어떤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단순히 김의겸 대변인이 한 말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라든가 다른 회의에서 이걸 계속 인용을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성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같이 사과하셔야죠. 유감 표명하시고요.
뭐 그때는 또 왜 쏙 빠지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하신 뭐 다른 당의 사례도 뭐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것들을 한 번은 끊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이 김의겸 대변인 이 사건이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정직해지고 또 그동안 구태를 조금 예.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퇴하라는 건 정치 공세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서 사과하라. 그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아니에요? 정치인 같아요. 지금 국무위원의 입장이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사과받기 좋아하시는 것 같고 따지기 좋아하시는데, 국무위원은 이 법무부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있는 자리지 정치인과 정쟁하고 공방을 하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 이런 거는 본인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뭐 사실로 확인됐으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의겸 의원이나 뭐 민주당에서 좀 나름대로 사과나 유감 표명했으면 좋겠는데, 좀 톤을 좀 그러겠으면 좋겠는데, 득달같이 무슨 정치인처럼 막 하는 것들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통상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대리해서 공격을 해주는 거거든요. 통상 그게 이제 정치 요법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의 꿈을 너무 일찍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좀 지도부 생각을 합니다. 차원에서 사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당내에서 지금 분위기가. 저는 김의겸 의원이 개인 의원으로서 뭐 면책 특권은 아니더라도 그냥 의정 활동에서 제보자의 의견을 본인은 믿었던 거죠. 그걸 믿고 그냥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예. 단순한 로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없는 사실을 이거는 아닌데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물어봤다면 이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 김의겸 의원은 제보자의 어떤 얘기가 본인 믿었던 거죠. 대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께서 그 제보자의 얘기만 듣고 그걸 확신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책특권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